선생님, 도장 하나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그거였구나. 40년. 내가 밥 먹이고 재우고 가르친 사람에게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내 손으로 찍은 도장 한 방에 살아가다 보면 말입니다. 제일 깊은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밥을 먹이고 재우고 가르친 사람,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 나는 4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했습니다. 낡은 서랍이 줄줄이 달린 벽, 희미하게 풍겨오는 약재 냄새, 새벽에 끓어오르는 약탕기 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보낸 긴긴 세월, 손이 트고 허리가 굽도록 버텨온 시간들, 그 세월을 통째로 누군가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 손으로 넘겨줬습니다.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땅을 짚고 천천히 발을 세우는 이야기. 내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그 이유는 이야기가 끝날 때쯤 알게 되실 겁니다. 본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 사연 시작합니다. 겨울 끝자락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오래된 한약방 안을 서서히 식혀가고 있었죠. 나는 낡은 나무 서랍들이 줄지어 놓인 벽 앞에 서서 손가락 끝으로 약재의 결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감초, 황기, 당귀. 눈을 감아도 손이 먼저 알아보는 것들. 40년 동안 매일 하는 일이니까요. 거칠게 갈라진 손마디가 아무 생각 없이 서랍을 여닫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맥을 짚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처방을 지었을까요?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감초 조금 더 넣어라. 내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같은 자리에서 버텨온 나무처럼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오래 써서 닳아버린 목소리.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그는 박준호였습니다. 19살에 내 한약방에 들어와 그때부터 지금까지 12회를 함께 보낸 사람. 내가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사람의 몸을 읽는 법을 가르친 사람. 아들이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녀석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아들보다 더 오래 곁에 있었습니다. 내 친아들은 서울 가서 다른 일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눈길에 묘한 감정이 섞였습니다. 자부심,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애정. 이 아이가 처음 왔을 때 19살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으로 문 앞에 서서 가르쳐 주십시오 했던 그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준호야. 예, 선생님. 사람 몸은 거짓말 안 한다. 약도 마찬가지고. 준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아주 미세하게 어긋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잘 맞던 톱니바퀴가 아주 조금 틀어진 것처럼, 소리는 같은데 회전이 달라진 것처럼. 나는 그걸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던 걸지도 모르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한데, 그런데도 괜히 믿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내 손으로 키운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약방 문을 닫고 나서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은 채 숨을 고르듯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문 너머 희미하게 들리는 통화 소리.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만히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 이제 선생님 쪽은 정리만 하면 됩니다. 정리. 그 단어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귀에 꽂혔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왜 그렇게 날카롭게 들렸는지, 뭔가를 치우는 것처럼, 없애는 것처럼, 나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얘질 정도로. 예, 걱정 마십시오. 이제 제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물속에서 돌이 가라앉듯이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나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 12해 동안 매일 봐왔던 얼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웃고 있는 얼굴. 준호야, 방금 누구랑 통화했냐? 잠깐의 정적. 아주 짧았지만 이상할 만큼 길게 느껴지는 침묵. 준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0.1초도 안 되는 찰나. 하지만 나는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40년을 사람 맥을 짚어온 눈이 그걸 놓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웃었습니다. 아, 거래처입니다. 별일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대답. 그래서 더 어딘가 이상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자꾸만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선생님 쪽은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그때의 나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선생님 쪽은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한약방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냄새가 나고, 같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손님이 오고 약을 지어 내보내는 일상.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내 몸이 먼저 느꼈습니다. 마치 날씨가 바뀌기 전에 관절이 먼저 아파오듯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손님은 제가 볼게요. 준호가 먼저 나섰습니다. 원래라면 중요한 단골 손님은 항상 내가 직접 봤습니다. 20년 넘게 오신 분이니까요. 손을 잡는 순간 맥이 어떻게 뛰는지 내가 꿰뚫고 있는 분. 그런데 준호가 먼저 나서서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니, 이분은 내가. 괜찮습니다. 말을 자르듯 이어지는 대답. 그는 이미 손님을 안쪽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이 공중에서 멈춘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하는데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한약방에서 내가 뭘 항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준호 선생님이 더 잘 보신다던데요? 올해 거래하던 약재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래처 이제는 박 선생님이 담당이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하나가 슬쩍 말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균열이 계속 이어질 때, 바위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물이 조금씩 새어들어서 안이 썩어가는 것처럼,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짐으로 이어지거든요. 나는 그걸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분명 있어야 할 거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 이상하네.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셨습니까? 준호였습니다. 나는 장부를 덮으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거래처가 좀 줄었냐? 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이번에는 나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미묘한 틈을, 공기 속에 생긴 아주 작은 구멍. 거짓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찰나. 아닙니다. 그냥 계절 영향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왜 더 못 물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믿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다가 불이 켜진 작업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준호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너무 조용히 소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보게 됐습니다. 복사기 위에 놓인 서류, 그 위에 찍힌 이름, 위임장, 그리고 그 밑에 선명하게 찍힌 도장. 내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면서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내 도장이 왜 저기 있지?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인 두려움이 왔습니다. 단순한 불안이 아닌 뭔가 거대한 것이 내 쪽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느낌. 내 도장이 왜 저기 있지? 그 순간부터 나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뒤 아침부터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같이 이상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거기 안 하신다면서요? 이미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몰랐습니까? 나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한약방이 문을 닫는 것처럼 이야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단골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그 표정. 뭔가 미안한 말을 하러 온 사람의 표정. 선생님, 죄송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이제 준호 선생님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귀가 아니라 가슴 안쪽에서. 20년 넘게 다닌 분이었습니다. 명절마다 귤을 들고 오시던 분. 아드님 결혼할 때 소식 전해주시던 분. 그분이 지금 내 눈을 못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왜지? 제가 부족했습니까?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손님은 고개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쪽이 더 체계적이라고 해서요. 체계적. 그 단어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것이 낡은 것으로 불리는 순간 그 단어 하나가 40년을 옛날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새로 열었다는 곳으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크고 반듯한 글씨. 박준호 한의원. 그 아래 작은 글씨.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 문구는 내가 평생 써왔던 말이었습니다. 20년 전 내 한약방 명함에 처음 쓴 문장이었습니다. 내 말이 저기 걸려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빠진 채로.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생님.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2해 동안 아들처럼 키운 얼굴. 그 얼굴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낯선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이게 뭐냐?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장면들. 며칠 전 그 서류, 그 도장, 그리고 정리만 하면 됩니다라는 그 목소리.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내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간판의 기둥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 넘어간 겁니다, 선생님. 그 말과 함께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어떤 날짜가 찍힌 서류 한 장으로 다 남의 것이 됐다는 걸 그 순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이미 다 넘어간 겁니다, 선생님. 그 말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다리가 모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멎은 오후였습니다. 그런데도 내 귀에는 계속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찢어지는 소리처럼. 귀 안에서, 가슴 안에서 나는 천천히 길을 걸어 돌아왔습니다. 한약방으로.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이곳이 더 이상 내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약재 냄새도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도 전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이상한 느낌.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이 뒤집히듯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이었죠. 비가 많이 오던 날, 준호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런 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거래처 계약 정리인데요. 이제 규모가 커져서 정식으로 묶어야 합니다. 나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류가 뭔지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이 아이가 설마 나쁜 뜻으로 가져왔을 리 없다고.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라. 그래도 도장 하나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툭, 툭, 툭. 그 소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던 소리가 지금은 심장을 때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그거였구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넘겨준 거야.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것을 내어준 순간. 그게 더 무너집니다. 분노보다 먼저 자책이 오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서류를 꼼꼼히 읽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냥 믿었을까? 그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서랍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찾았습니다. 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 서랍이 쾅 닫히는 소리, 오래된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 어떤 원본도, 내 이름이 찍힌 중요한 서류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틈에 다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약재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때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말투.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그 말이 얼마나 안심이 됐던지, 그리고 지금 그 말이 얼마나 다르게 들리는지 내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보다 더 크게 들이닥친 건 무력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넘어간 것들을 내가 무슨 수로 되돌릴 수 있을까? 이미 다 끝난 것인가? 그 사실을 그때의 나는 아직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 사실을 그는 아직 완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였습니다. 단골이 끊기고 거래처가 사라지고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한약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약탕기 끓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그 소리만이 이 공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약탕기는 끓고 있는데 더 이상 누구를 위한 약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아직 하네. 요즘은 다 저쪽으로 간다더라. 거기가 훨씬 깨끗하고 시스템도 좋다던데.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여긴 이제 옛날 방식이지 뭐. 그 한마디가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옛날 방식. 40년을 갈고 닦은 것이 옛날 방식으로 불리는 순간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 전체를 과거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결국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박준호 한의원.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환한 조명, 깔끔한 인테리어, 정리된 시스템, 젊고 단정한 직원들, 그리고 내 것이었던 것들, 벽에 걸린 치료 방식 설명, 내가 평생 써온 문장, 내가 만든 처방 이름, 모든 것이 그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내 한약방이 통째로 이사를 온 것처럼. 다만 내 이름만 없고 준호의 이름이 대신 걸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거 다 뭐냐?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 겁니다. 내 거라고? 예. 제가 연구하고 만든 겁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또렷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야, 이 자식아. 그거, 내가. 그때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증거 있으십니까? 정적. 그 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준비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냉정하고 정확하게 내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존경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승자의 여유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나는 걸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증거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증거 있으십니까?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밤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증거 있으십니까? 그 한마디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젊은 한의사, 전통을 현대화하다. 사진 속 인물은 박준호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존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오래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손이 신문을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사 인터뷰 준호 모든 것은 제가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결과입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당당하게 내 눈이 떨렸습니다. 내가 가르친 건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신문을 접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저 신문을 들고 기분 좋게 읽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청년이라며. 그날 밤 나는 혼자 술을 꺼냈습니다. 평생 거의 마시지 않던 술을. 한 잔, 또 한 잔. 차가운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그 말이 입에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반복해서 자꾸만 혼자 앉아서 빈잔에 다시 술을 따르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몸이 아플 때가 아닙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부정할 때입니다. 내 존재 자체를 없는 것처럼 지워버릴 때. 내가 가르쳐준 것들이 내 것이 아닌 척, 처음부터 자기가 만든 척. 그게 가장 깊이 아픕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이런 상처는 오래갑니다. 나는 아들처럼 키웠는데 그 아이는 나를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사에서 말한 낡은 방식이 바로 나였습니다. 나를 극복해야 할 구시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결국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병원, 하얀 천장, 희미한 소독약 냄새. 눈을 떴을 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텅 빈 의자, 닫힌 창문, 커튼이 아주 조금 흔들리고 있을 뿐.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구나. 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구나.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낯선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낯선 목소리 선생님. 익숙한 듯 그러나 기억나지 않는 목소리. 나는 천천히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잊고 있던 한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십니까? 그 한마디와 함께 잊고 있던 한 사람이 그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심장 박동 소리가 귀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얀 천장, 빛바랜 형광등, 희미하게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 나는 눈을 뜬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을 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하,
짧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올지 안 올지. 가족은 오래전에 흩어졌고 제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 이게 인생이지.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되면 말입니다.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내 손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주름진 손등, 핏줄이 도드라진 손. 그 손으로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수천 명의 몸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이 차가운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을 살짝 눌렀습니다. 여기까지인가. 그때였습니다. 강민수 선생님. 문 쪽에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 떨리는 듯한. 내 눈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40대 중반쯤. 수수한 옷차림.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꾹 참고 있는 듯한 뜨겁고 단단한 눈빛. 누구세요?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 강민수입니다. 정적. 내 눈이 멈췄습니다. 민수. 머릿속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된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가게 앞에 쓰러져 있던 한 청년. 돈도 없고 몸도 망가져 있던. 그를 데려다 눕히고 약을 지어주고 밥을 먹이고 살고 싶으면 버텨라. 그렇게 말해줬던 기억. 아, 그때 그놈이냐? 민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예, 선생님.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저, 늦어서 죄송합니다. 내 눈이 흔들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 깊은 어딘가가 무너졌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병실에서 기억 속에만 있던 사람 앞에서. 여러분, 가장 깊이 무너지는 순간은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기가 찾아올 때입니다. 차갑게 닫혀있던 마음이 작은 온기 하나에 그냥 녹아내리는 순간. 민수가 조용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된 기억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무거웠습니다. 한참 후에야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다 안다고? 예. 그 인간이 한 짓, 전부.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다 넘어갔다. 내가 도장을 찍었어. 민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정말 그렇습니까? 민수의 그 한마디에 완전히 닫혀있던 문 하나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미음과 과일이 담긴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병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거라며 직접 쑤어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밥을 받아들면서 물었습니다. 왜 이러냐? 오래전 일인데. 민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방 하나 내줬지. 아닙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얼마나 깊은 곳에 있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그냥 쓰러져 있으니 데려왔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누군가에겐 삶의 이유가 됐다는 것을. 그날 이후 민수는 매일 왔습니다.
퇴원할 때도 차를 가져왔고 한약방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준호가 내 옆에서 12회를 보냈지만 이 사람이 주는 온기는 달랐습니다. 계산이 없는 온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나는 안경을 고쳐 쓰고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준호가 도장을 받아간 서류들의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수가 직접 분석해 놓은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제가 법무사 일을 합니다. 이쪽은 좀 압니다. 민수가 손가락으로 특정 항목을 짚었습니다. 강민수 이건 위임이 아니라 양도입니다. 선생님이 내용도 모르고 찍으신 거예요. 그 순간 내 숨이 멎는 듯 멈췄습니다. 내가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손이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속으신 겁니다. 선생님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그 인간이 비열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 말 하나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도 누군가가 확인해 줄 때 비로소 가슴에 닿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쏟던 자책의 화살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 눈에 다시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냐? 민수의 입가에 아주 조금 미소가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 말에 오랫동안 죽어있던 무언가가 내 안에서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반격의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가장 길게 느껴지는 건 새벽이 오기 바로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 그 새벽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죽어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장소였지만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젯밤에 결심한 것들이 등을 펴게 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모든 처방 기록 따로 남기신 적 있습니까?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걸 묻냐? 그게 핵심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낡은 창고, 먼지 쌓인 상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것. 수처. 낮은 목소리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강민수 뭐라고요? 나 내가 다 적어놨다. 민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방 하나하나, 실패한 것도 성공한 것도 전부 내 손으로 썼다. 그 말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40년이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환자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고쳐나간 것들. 새벽에 혼자 앉아서 왜 이 처방이 어제는 효과가 있었는데 오늘은 없는지 고민한 흔적들. 틀렸을 때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어떤 페이지는 고치고 지워서 너덜너덜해진 것들. 그 모든 것이 담긴 그건 아무한테도 안 줬다. 정적. 민수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기입니다. 그 자식이 가져간 건 껍데기입니다. 진짜는 아직 선생님 겁니다. 그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그리고 결심. 뜨거운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찾아와라. 그 수첩. 민수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예, 선생님. 이제 시작입니다. 그 자식은 아직 모릅니다. 자기가 진짜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걸, 껍데기만 가져갔다는 걸, 그리고 진짜는 내 손 안에 있다는 걸, 평생을 눌러서 쓴 잉크의 흔적들, 날짜가 찍힌 처방들, 고쳐 쓴 메모들, 그것들은 서류 한 장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식은 아직 모릅니다. 진짜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걸. 수첩을 손에 쥔 그 순간부터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게 스며드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뒤집기 직전에 묵직한 공기의 흐름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한약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 같은 의자, 같은 공간. 하지만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리가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등에 불꽃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예, 선생님. 그 수첩 찾았냐?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 모서리가 달아해진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내 손이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잉크가 번진 글씨들, 빼곡하게 적힌 처방, 그리고 날짜, 40년. 그 시간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내 글씨, 고치고 지운 흔적들, 한 환자를 고치기 위해 밤새 고민한 메모들, 어떤 페이지에는 빗방울이 튄 자국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쓰다가 찻잔을 엎은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 수첩은 기록이 아니라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못 만든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걸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정적. 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지금은 조용히 한다. 저놈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참고 타이밍을 보는 사람입니다. 분노는 흘려보내고 정확한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게 이겼을 때 더 완전하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나는 40년을 살아오면서 그걸 배웠습니다. 급한 마음이 좋은 처방을 망친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도 항의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민수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자료를 정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준호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도 모르게.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합니다. 요즘 준호 쪽 환자가 줄고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 밖으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껍데기는 오래 못 버팁니다. 진짜가 없으면 결국 드러납니다. 환자의 몸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내가 평생 그 말을 했습니다. 준호에게도 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 그 아이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요즘 환자가 줄고 있습니다. 준호의 내부에서 무너짐이 시작됐습니다. 그 장면을 나는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민수가 그쪽 직원을 통해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준호 뭐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약 취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게 이유를 정확히는 말을 똑바로 해. 치료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같은 처방인데. 맞습니다. 같은 처방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는 겁니다. 그 같음이 얼마나 얕은 건지. 처방이란 건 이름만 같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그 처방이 왜 그 약재이어야 하는지, 계절마다 비율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환자의 체질에 따라 어떻게 달리 써야 하는지 그게 다 내 수첩에 있었습니다. 껍데기만 가져간 녀석이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몸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몸이. 그날 이후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환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덜 듣는 것 같아요. 이 다른 데 가볼까 해서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돌았습니다. 원래 저거 선생님 거 아니었어? 준호가 그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터졌다고. 누가 그런 소리 했어?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에 금이 간 건. 승자의 여유를 가졌던 그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날 밤 혼자 남은 진료실에서 준호는 서랍을 열어 처방 노트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같았지만 내용은 비어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고치고 다듬은 그 핵심들이 거기엔 없었습니다. 처방의 몸통은 가져갔지만 그걸 살아있게 하는 혼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분명 이게 맞는데 왜 안 듣는 거야? 그 목소리가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 나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다는 걸, 자기가 건드리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설마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그 순간 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영감이 뭔가 숨겼다. 준호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잔잔하게 하지만 끊임없이. 하늘이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겠다는 듯이. 나는 우산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박준호 한의원.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낯선 노인이 들어왔다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눈빛. 소문을 들었거나 사진을 봤거나. 그리고 준호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적. 시간이 멈춘 것처럼 흘렀습니다. 직원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존댓말. 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불안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불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무엇 때문인지도 알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우산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준호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요즘 힘들지? 그 말에 준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뜻이십니까?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습니다. 이 얼굴을. 내가 처음 봤을 때 19살이었던 얼굴. 환자 줄고 말 나오고. 준호의 턱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냐? 정적.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넌 겁만 가져갔다. 그 말이 준호의 심장을 정확히 찌른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몸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속은 못 가져갔어. 정적.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다. 그 순간 준호는 본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뭔가 시작됐다는 걸. 이 노인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걸. 나는 돌아섰습니다. 우산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안 했을 줄 알았냐? 그 말이 등 뒤에 남겨졌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은 채 그냥 걸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안 했을 줄 알았냐? 노인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뒤집기 직전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박준호 한의원 진료실 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직원들, 몇몇 환자들, 그리고 뜻밖의 인물들. 오랫동안 이쪽 저쪽을 알고 있던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내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민수, 지금부터 확인할 게 있습니다. 준호 확인? 뭘요? 그 순간 민수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고 평범한 USB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작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녹음 목소리, 이건 위임장이 아니라 양도입니다. 선생님은 모르고 찍으신 겁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류가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거래 내역, 계약서, 날짜, 모든 것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준호가 혼자서 준비하는 동안 민수는 그 흔적들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준호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야? 그럼 저거다. 준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그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담긴. 이거 아냐?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수첩을 알았습니다. 내가 늘 들고 다니던 것, 절대 손에서 놓지 않던 것, 단 한 번도 빌려준 적 없는 것. 그게 지금 내 손에 있었습니다. 그건 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 날짜, 수정 흔적들. 40년의 시간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원본이다. 내가 가져간 건 껍데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준호의 얼굴에서 모든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20년의 야망이 그 순간 발밑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증명됩니다. 저작권, 기술권 전부. 그 순간 준호의 다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그 한마디에 준호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전체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문제 터졌다더라. 이다 남의 거였대. 완전 사기 수준이래. 사람들의 말은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박준호 한의원 문 앞은 한산했습니다. 불이 꺼진 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환자들이 드나들던 그 문이. 나는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일부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쓸쓸한 모습을 보면서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통쾌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씁쓸했습니다. 이 아이가 달랐더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먼저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준호가 찾아가도 되겠냐고 합니다. 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직 끝내지 않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 오라고 해라. 그날 밤 박준호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도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얼굴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계약 해지서와 고소 취하 관련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너진 사람의 눈. 준호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2해. 내가 밥 먹이고 재우고 가르쳤던 그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왔던 날의 19살짜리 눈빛. 약재 이름을 외우느라 밤새 중얼거리던 목소리. 손이 트도록 약을 다리던 모습. 그게 다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이었을까요? 나는 아직도 모릅니다. 아마 준호 자신도 모를 겁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깔끔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냐?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 마지막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냐? 노인의 마지막 선택이 남았습니다. 용서인가 단절인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릎 꿇은 제자.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스승. 오랜 시간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제일 어렵습니다. 복수보다 더 어려운 것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이기는 것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크기를 보여줍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처음처럼 따뜻했습니다. 분노도 차가움도 없이 준호가 한약방 문을 처음 두드렸을 때 불렀던 것처럼 준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예. 선생님.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너를 아들처럼 키웠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 넌 몰랐다. 정적. 그 말은 조용했지만 가장 깊게 꽂혔습니다. 용서보다 분노보다 그 말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처럼 키운다는 게 뭔지 넌 몰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지. 준호의 고개가 더 깊이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작아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됐다.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멈췄습니다. 돌려놓을 건 다 돌려놔라. 준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눈에 희망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말, 그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단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생의 결과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 내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과 최대한의 것. 그 경계에서 내린 결정. 나는 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흐리던 하늘 사이로 조금씩 빛이 내려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등은 곱고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민수가 내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걸었습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사람은 키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봐야 하는 거다. 그 후로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한약방은 다시 열렸습니다. 예전보다 작아졌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낡은 서랍들도 그대로고 약재 냄새도 그대로고 약탕기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도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건 나였습니다.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단골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도 아무 말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오가는 인사가 전부였지만 그 인사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끔 들렀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고 오래 있다가 갔습니다. 무슨 특별한 말을 나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방식이 됐습니다. 준호의 소식은 가끔 들렸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작게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요즘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낡은 수첩을 꺼내서 오늘 온 환자의 처방을 적습니다. 어제와 달라진 점, 오늘의 날씨, 그 사람의 표정,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새로운 날짜를 씁니다.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40년을 누군가가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빼앗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빼앗을 수 없으니까요. 손이 기억하는 감촉, 눈이 기억하는 증상, 가슴이 기억하는 환자의 이름. 그건 서류에 담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살아온 시간에 담기는 겁니다. 시간이 진짜입니다. 서류는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말입니다.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내가 쌓아온 것이 내 손을 떠나 남의 것이 되는 것 같은 순간이. 그때 제일 무서운 건 빼앗기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짜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진짜는 내 몸 안에 있습니다. 내 손에, 내 눈에, 내 가슴에. 그게 40년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약방 문을 엽니다. 낡은 서랍을 엽니다. 차가운 약재의 감촉이 손끝에 닿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 사람은 키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봐야 하는 거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다시 키울 겁니다. 그게 내 일이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본 영상에 공감이고 위로 받으셨다면 제 행복입니다. 혹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나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연은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약탕기가 끓습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오늘도 변함없이